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가장 근대화에 앞섰고 식민지를 건설해서 제국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쇠퇴의 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19세기가 되면은 유럽에서 사실은 가장 근대화에 뒤처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뭔가 불만 가진 세력이 빵 하고 터졌으니까 내전이 시작이 됐을 거잖아요. 내전 전에도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내적 모순의 종합한 끝판왕이 여기다. 사실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딱 이게 시작된 거는 모로코입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 프랑코죠. 네. 스페인군이 실전 경험을 주로 쌓았던 곳이 사실상 좀 모로코가 핵심이었거든요. 저기만 병력이 한 3만 명이 넘는 굉장히 강력한 병력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리고 전투력도 강하고. 손을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프랑코한테 융커스 52수송기 20대를 숙련된 조종사와 함께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줘요. 이때 또 도와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그죠. 무솔리니 둘은 친해. 공화 정부 입장에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소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탈린이 결국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틈에 유럽 전체의 내전, 세계 전체의 내전이 돼버린 것이죠. 진짜 스페인 내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국민군이 게르니카를 비롯해서 북부 바스크 지방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가던 1937년 중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화군이 먼저 반전의 돌파구를 뚫기로 한다고요. 이 시점에서 먼저 좀 양측의 군사력을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공화군 같은 경우는 병력이 한 32만에서 35만 정도이고, 적지 않나요? 네, 국민군이 오히려 적습니다. 어, 국민군은 한 25만에서 많게는 30만 정도. 네. 공화군 같은 경우가 왜 병력이 좀 많았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민병대, 의용군 중심에서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완전히 정규군 편제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사적인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민간인들이 막 징집되다 보니까 실전 경험도 없고 훈련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지휘 체계가 불안정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휘관들도 마찬가지가 실전 경험 없는 애들이 막 상급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병력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공화군 내에서는 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좀 득세해서 가는 형국이었는데 러시아 내전에서 했던 것처럼 정치위원제들을 또 도입을 합니다. 정치위원들은 네. 실제 작전할 때 굉장히 과격한 작전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군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국민군 같은 경우는 숫자는 적었지만 프랑코가 절대 지금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6년 말에 국가 원수 된 다음에 37년 4월에는 반대파를 다 제거하고 절대 이제 권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군대 역시도 하나의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그런 조금 단일화되면서 효율적인 군대가 돼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화군은 약간 공산군화 돼가고 있는 느낌이고 투쟁을 하고 있지만 국민군은 약간 프랑코군화 돼가는 느낌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공화군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보급 체계의 난맥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 무렵이 되면은 병력도 많아지고 무기들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수급을 해갖고 그래도 좀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오는데 무기가 완전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 탄약 호환도 안 되고 대포 호환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재미있는 보고서가 뭐냐면 무려 야포의 탄약 종류가 235종이고 소총 탄약도 388종이다. 다 지원받고 사오고 뭐 하다 보니까 네, 다 찔끔찔끔 됐어요. 사오니까 예전에 흑색 화약 총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정도면 제갈량도 보급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대는 오히려 게릴라전을 하면 더 그나마 나아요. 네. 조그맣게 조그맣게 쟁 그렇죠. 터져서 싸우면 네. 되니까. 근데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 작전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서로 부대끼리 손발이 안 맞고 뭔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공화국 군의 가장 큰 약점이 내부 분열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화국의 분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가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세계 조직인데. 반대 세력에게 맞서서 뭉치긴 했는데 선거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함께 할 때 이게 서로 삐그덕거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련의 지지를 받고 그쪽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도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계를 세우자는 것이고, 소련의 그 노선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그 권위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인데 군대도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분열의 양상이 가장 잘 나타난 그 영화가 켄 로치 감독의 그 랜드 앤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실제로 이 무정부주의 계열의 분파하고 그 공산주의 계열의 분파가 서로 시가전까지 벌어진다.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상황이죠. 또 안 나오는 연정인데 아니 여기는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조직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기더라도 이들은 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진 것 같죠. 그렇죠. 결국 이 투쟁에서 뭔가 승리를 하려면 내가 더 큰 공을 세우면은 이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드리드가 포위되어 있고 게르니카는 폭격당하고 북부바스크도 위험한 그런 네. 상황에서 돌파구를 뭔가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나선 게 이제 공산주의자들 위주의 공세로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주도해서 뭔가 이걸 타개하면은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힘이 더 세질 것이다. 근데 지금 어디를 공격할까? 부르네테라는 작은 마을을 공격해보자. 지금 국민군이 조그마한 돌파구를 마드리드 서쪽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네. 그 밑에 가운데에 있는 지점이 부르네테라는 그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격해서 국민군 주력을 섬멸하면은 국민군대의 그 돌출부를 우리가 좌우로 양분시킬 수 있고 마드리드에 대한 포위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군사적인 계산하에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 부르네테 공세인 거죠. 근데 딱 지도를 보시면은 딱 전선에서 잘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에 해당하는 것이 마드리드에는 이 만자나레스 강이라고 있는데 이 만자나레스 강 일부를 갖다가 건너서 국민군의 1군단이 들어와 갖고 이곳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1군단의 약점이 보급로가 부족했어요. 큰 도로가 별로 없고 절묘한 중간 지점이 부르네테라는 마을 쪽이었는데 대략 서울로 치면은 한 인천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군이 영등포 쪽으로 해서 막 이 한강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뒷덜미를 치기 위해서 김포 인천 쪽에서 역공을 핀다. 이런 개념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사시킬 수 있다. 그렇죠. 약 5만 이상의 병력을 만약에 섬멸시킬 수 있으면은 이거야 대반전이 된다. 그렇죠. 마드리드 포위를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인데 아주 슬픈 연정의 중심부가 되고 싶었던 공산주의자들이 국민군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한 마드리드 해방작전, 그 기습작전. 자, 부르네테 전투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 중심의 5군단, 18군단이 동원됐고 여기에 또 더해진 게 5개의 국제 여단입니다. 8만 5천 정도 됐죠. 8만 5천. 그래서 한밤에 기습 공격으로 시작돼요. 주공은 주로 이제 11사단이 부르네테를 가게 되는데 아니다 다를까 부르네테는 바로 점령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점령했으면 어때요? 돌파구를 쭉 밀고 나가요. 밀고 확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대들이 뭔가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를 점령했던 사람은 나 혼자 가기 너무 위험한데 사실 이제 과감성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밀고 갔어요. 쭉 밀고 가면 상대방이 완전히 마비에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선 자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험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 뭐 했냐면 참호를 파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레벨 권력 투쟁 때문에 서로가 서로 불신하던 분위기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똘똘 뭉친 공산주의자만 간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 내에서도 좀 섞여 있는 부류가 간 거군요. 근데 공산주의자가 군대가 한 조직력이 중요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를 지켜줄 수 있냐가 굉장히 그죠. 중요한데 이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공화군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소련 고문단의 조언을 받아서 보병과 전차와 항공기가 입체 작전. 입체 작전을 하는 공지 협동 전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도 한 100대 정도 여기 투입했어요. 네.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병과 전차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항공기의 지원이 좀 산발적이었고 네. 병참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전진이 늦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국민군이 독일로부터 받았던 37mm. 네, 37mm 대전차포로 요겁니다. 그죠, 요거.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당시에 이제 소련군의 T-26 전차고요. 약간 똥포 비슷하게 생겼네요. 37mm 대전차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안 뚫릴 줄 알았어요. 충분히 방어할 줄 알았다. 더군다나 그 소련군 전차는 45mm거든요. 근데 이 37mm 대전차포가 굉장히 작잖아요. 숨기기도 좋습니다. 구덩이 파놓고 대충 숨겼다가 보이지도 않아요. 쐈는데 거리 방향에 상관없이 숭숭 뚫는 겁니다. T-26이 또 하나, 이 안에 타고 있던 전차병들의 훈련 수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가 전투가 언제였죠? 한여름이었거든요. 더위 7월 달이었죠. 네. 전차가 작잖아요. 네.
포를 쏴 제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탁 넓으면 이제 탄피가 나오면서 뭐가 더 열기가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뚜껑을 열어버려? 그래서 이거 한 발 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해치를 열고 나와요. 아, 야 잠시 시켰다 가자 이렇게 하면 나와. 우리가 지금 비웃죠. 네. 현장에 있는 병사들의 수기 같은 걸 보면 한 발 쐈는데 네.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정신을 잃는 병사들이 속출한 거예요. 스페인 여름 한번 경험해 보면요. 네.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워낙 햇살이 내리 쪼이기 때문에 철제로 된 그 탱크 안에서 하기 하긴. 힘들 겁니다. 소련의 전차구나. 인간공학적으로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동료 전차가 뚫렸단 말이에요. 네. 도망가는 전차도 그치, 속출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 토신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망갈 때도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전차가 도망가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도망가면서 포신은 뒤를 뒤로 봐야지, 돌려야 뒤를 돼요. 봐야지. 포신 뒤로 돌려서 그쵸. 이제 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뒤로 하고 내빼는 거예요. 아, 이거 페리시안 예. 샷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내빼는데 네. 전차는 뒤가 훨씬 약하잖아요. 그쵸. 여기다 또 37mm를 쏴 제끼니까 또 쏠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차가 전차의 역할을 여기서 제 역할을 못했죠. 전혀. 그러니까 이제 공화군의 공세가 본인들의 예상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7월 11일에는 하늘을 또 완전히 이제 국민군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아, 북부에 나가 있었던 콘도르 군단이 이제 다시 브루네테 쪽으로 증원이 옵니다. 네. 원래 당연히 공화군 쪽에서도 제공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전투기들도 상당히 꽤 많이 여기다 집결을 시켜놨는데 독일 공군이 맹렬하게 공중전을 밀어붙이니까 그때부터 순식간에 제공권을 뺏기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 경험이 부족한 공화군 입장에서는 항공 공격에 패닉에 빠지는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공화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선이 교착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고립되게 돼요. 왜냐하면 병참이 이제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한여름 속에서 뭐까지 없냐면 식수도 없어요. 엄청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공세 종말점이 오게 됐고 이제는 누가 반격에 나설 차례인 겁니까? 국민군이 반격, 공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럼 성공합니까? 국민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병 화력을 먼저 이용해서 전선을 무너뜨리고 또 항공기 전차를 투입하는 입체적 공세를 하긴 하는데 국민군도 생각보다는 아주 잘 올라가지는 못해요. 생각보다는. 그러면서 전투가 끝나게 되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공화군이 처음 전선에서 약 50km 정도 앞으로 전진한 걸로 결과가 났어요. 네. 그런데 피해를 놓고 보면은 공화군이 약 25,000명, 국민군이 약 17,000명으로 공화군의 피해가 컸습니다. 게다가 공화군은 이걸 할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완전히 마드리드 이걸 해방. 소멸시켜가지고 네. 마드리드 해방시키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포위망을 뚫는 거였는데 공화군이 실패했죠. 실패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공화군은 이거를 대대적인 승리라고 이제 선전을 하게 되죠. 하여튼 선전은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뭐냐면 이 스페인 전쟁의 정말 중요한 양상입니다. 바로 선전전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끼리 할 능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과 지지를 받아야지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전쟁이란 말이죠. 서로 내가 이기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선전하고 또 선동하고 또 다른 정부에게 로비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의 하나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스페인 내전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다뤘었던 보스니아 내전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렇지만 네. 이제는 이 선전이 전 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덮는 것이 오히려 전쟁의 진짜 양상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정말 이걸 바라보는 우리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화국이 사실 여기서 타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주력도 많이 상실을 하고 했는데 바로 연이어서 공세를 또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아라곤이라는 곳이거든요. 아라곤? 저 지도에서 보시면은 마드리드와 이 바르셀로나 요 사이 딱 중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는데 근데 아라곤은 국민군이 모든 데를 장악하고 있지 않았고 되게 일부를 장악을 하고 있었고 사실 공화국에서 여기를 공세로 택한 이유는 이 지역은 주로 아나키스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국 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 지역을 확실하게 내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라곤 지역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라곤 지역의 국민군대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실패를 하게 돼요. 공화국에서 오히려 이 실패는 국민군으로 하여금 아라곤에서는 공화군의
공격을 방어를 하면서도 본인들은 또 다른 곳에 공격을 합니다. 어. 그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북부 지역이죠. 북부를 끝장을 내버리죠. 완전히 끝장내요.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모든 도시를 다 함락시키고 아. 북부를 다 장악을 하니까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데 이 얘기는 국민군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북부의 모든 공업 시설과 그다음에 철광석, 석탄과 같은 자원, 바닷가도 있잖아요. 거기에 항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군이 정말 알토란 같은 땅을 이제 확실히 가져오게 됐고 이 시점에 국민군의 병력이 거의 70만 명 정도까지 되게 되면서 공화국과 수적 균형을 넘어서 이제 우세로 가게 되고 이제 전황이 1937년 연말로 이제 점점점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북부가 완전히 평정되니까 딱 지도를 보시면은 굉장한 공화국의 약점이 하나 보이죠. 허준 MC라면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문제겠어요? 쐐기가 탁 튀어나옴. 그렇죠. 저 중간에 맹장처럼 쏙 튀어나와 있는 저 부분. 바로 저기서 해안 지역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나오는 큰 항구 도시가 발렌시아예요. 저 테루엘 지역에서 이걸 교두보 삼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발렌시아 쪽으로 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도 완전히 허리가 잘리네. 예, 공화국의 허리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양쪽을 각계격파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 반대로 공화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지우고 싶어서 저길 공격했던 거군요. 그렇죠. 저기서 대공세에 나서기 전에 먼저 저걸 없애버려야겠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그 당시 국민군들도 다른 지역에서 대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아직 병력이 좀 되게 부족했어요. 네. 저 테루엘 지역에는 기껏해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병력밖에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드디어 12월에 저 테루엘 지역에서 대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압도적인 병력으로 거의 뭐 5배 이상 되는 병력으로 저 지역을 포위 협격을 해 들어가니까 당연히 국민군 입장에서도 압돌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완전히 포위가 되는데 여기서 또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딱 이때가 겨울이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혹한이 몰아칩니다. 원래 우리가 스페인 하면 우리 아까 브루네데 전투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름에 엄청 뜨거운 것만 생각하는데 저 해에는 어마어마한 한파가 닥쳤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발이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 거의 한 1000m 가까운 지역인데 저 지역에 무려 영하 18도의 혹한이 몰아치면서 저기 보이네 눈이 이렇게 뭐. 아니 근데 스페인의 위도상. 위도가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위도는 우리랑 비슷해요. 오. 위도는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한파가 밀려오듯이 강원도 같은 느낌이 됐군요. 네, 저기도 가끔 저런 아. 한파가 밀려옵니다. 근데 그때는 유난히도 독했죠. 그래서 저 전투 중에 갑자기 눈이 1m가 쌓이고 영하 18도 그다음 떨어지는 혹한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고립된 네. 국민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다 결국에 항복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공화군이 더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엔 공화군 입장에서도 이 혹한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그러면서 역시 여기서도 전과학들을 못하는 사이에 열받은 프랑코가 증원군을 쫙 끌고 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랑코가 이 시점에 와서 군대 구조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령한 지역에는 5개 군단을 놓고 방어를 하고 앞으로 공세를 위해서 5개의 공세 군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2월 말까지 이 지역에서 저 험한 지역에서 여기서도 일진일퇴의 공방이 펼쳐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공중에서 폭격을 하면 이건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국민군의 증원의 기세에 밀려갔고 여기서도 본전도 못 챙기고 튕겨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격을 하지 말지 왜 계속 공격을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소모전을 하면은 네, 국민군이 비슷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이 전쟁의 상황이 일진일퇴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콘도르가 역할들을 좀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콘도르 군단은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증원이 된 건지 이 상황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독일 공군은요 조종사들의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 병력을 여기다 파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훈련된 병력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 루프트와페 공군을 이끌게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그 공중전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종사들, 승무원들, 그다음에 정비병들이 어마어마한 실전 경험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공군의 에이스 아돌프 갈란트나 베르너 밀더스 같은 사람이 여기에 참가해서 싸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공군만의 굉장히 독특한 편대 대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죠? 로테와 슈밤이 아, 로테와 슈밤. 예, 예. 근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 편대 대형에 대해서 들을 때 그냥 네라고는 하지만 이게 공중전에서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시대한 영향까지 그렇게 끼쳤지?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대형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는 거. 네.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까지 격추 대수가 차이가 난다고? 막 이런 느낌. 당시 이게 공중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멀리서 미사일 쏴서 이렇게 격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기관총과 기관포로 싸우는 거니까 결국에 적의 꼬리를 물어야 되잖아요. 적의 뒤에 가서 막 쏠 수 있는 이 대형에 와야지 공중전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여기까지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형을 갖추는 게 유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였죠. 원래 이전까지는 세대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는 방식을 많이 선호했죠. 쐐기 형태로 해갖고 편대장이 앞에 있고 양쪽을 받쳐주면서 이렇게 세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방식을 선호했었는데 이게 세대가 움직이다 보면은 양쪽을 봐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동을 하는 데 있어 서로 눈치를 많이 봐야 되니까 자유로운 기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자, 로테로. 아예 두 대로 이렇게만 비슷하게 하면은 하나만 보면 되니까 훨씬 더 현란한 공중 기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약간 이거 떨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 대가 앞에서 적기에게 꼬리를 물리더라도 그러면 이 뒤쪽에 있던 쪽이 반대로 이 적기에 꼬리를 물면서 이 받쳐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을 하는 데 있어 이 편대 전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편대장하고 윙맨이 거의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예. 네. 그래서 2차 대전 영화 보면 편대장님 뭐 6시 빨리 뭐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막 그래. 그럼 이제 그걸 통신을 듣고 얘는 이제 회피하거든요. 그 사이에 윙맨이 쫓아와서 편대장 꼬리에 붙었던 적기를 처리해 주는 거죠. 근데 적은 그러면 그런 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배웁니다. 다 배워요. 나중엔 이게 확산이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 대가 앞에 있고 이거 양쪽에 이렇게 삼각편대로. 삼각으로 이뤄서 하는 건데 독일은 그걸 떠나갖고 이런 식으로 두 대만 이제 움직이는 이 로테를 갖다가 편성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로테만 갖고서는 하나의 로테만 갖고는 역시 빈틈이 생기니까 이 로테를 두 개 붙여갖고 휴방. 슈밤을 만드는 거죠. 둘둘해서 주밤. 네. 총 4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밤을 우리가 보통 포핑거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요 조금 앞에 있고 하나가 약간 뒤에 있고 하나가 완전 뒤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4대 단위의 진영을 짜는 이런 전술이 딱 스페인 내전에 정착이 돼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고도를 나눠가면서 적을 딱 견제하면서 감시하고 있다가 적과 부딪히게 되면 이게 두 개가 싹 쪼개져 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테를 이고. 두 개의 로테가 서로 보완적으로 각 로테를 수비해주고 또 로테 안에서도 각 윙맨이 짝짝 받쳐주니까 이게 경직된 이 다른 공군의 대형 편대를 갖다가 아주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통신이에요.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군은 무조건 비행기에 통신기를 넣는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복엽기나 그리고 소련군의 저런 일루신 16 같은 것도 통신기가 없는 전투기가 많았었어요. 그럼 인터넷에서 이 쓰는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었군요. 뭐요? 독일군의 그 대형을 보고 상대편이 슈밤 이런 슈밤 그렇죠. 적을 보고 저 대형을 만났다 이런 뜻이었군요. 저는 욕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좀 진행되고 나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와 이거 배울만하다 하고 해서 대부분 이 슈밤 대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전략 전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공군 부대와 지상 부대 간의 협조에 대해서 특히 독일군이 엄청난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번번이 지금 뭐예요? 공화국이나 국민군이나 하다가 번번이 전차에 막히거나 뭐 토치카에 막히거나 그러네요. 참호에 막히면 옴싹달짝 못하고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거를 공중 공격으로 그 목표물을 제거한다. 쉽게 말해서 지상 병력이 원했을 때 언제든지 날라와서 공격을 해줄 수 있는 핀포인트 공격을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스투카죠. 스투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투카는 우리가 어떤 폭격기로 잘 알고 있습니까? 급강압. 그렇죠. 급강압 폭격기. 네.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급강압 폭격기가. 예. 보통 이게 수평 폭격을 하잖아요. 예. 이게 비행기가 수평 폭격을 하면 명중률이 아무리 고도가 낮아도 명중률이 30% 미만. 그렇죠. 30% 이렇게 사실 맞춰야 되니까. 30%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급강압 폭격을 이 다이브 범버링이라는 걸 하죠. 이게 급강압 폭격을 하게 되면 이 명중률이 좋을 때는 80%까지 올라요. 그리고 평균 60%를 상회해요. 그러니까
수수카 2대만 있으면 웬만한 목표물은 제거할 수 있다는 계산. 무조건 맞죠. 여기에 또 큰 역할을 한 것이 그 당시 공화군이 대공포가 부족했어요. 아니 야포도 부족한 마당에 대공포까지 갖출 여유가 안 됐으니까. 대공포는 사치였죠, 근데. 그죠. 대공포는 어마어마한 사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공화기가 없으니 더더군다나 이 공군이 아주 종횡무진 활약할 수가 있었죠. 대놓고 그냥 뭐 명중시킬 수 있었던 때네요. 근데 이탈리아 공군의 그 피아트 전투기는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성능이? 그 이탈리아 공군 꽤 괜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이게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 항공기 스피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항공기 스피드 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우승을 한 게 또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항공기 분야에서는 꽤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마키 시리즈라고 나옵니다. 마키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콘도르 군단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가 전투에 참가했다는 걸 지금 깜빡하고 있었어요. 네, 제공권 장악에 또 큰 기여를 한 게 이탈리아군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탈리아는 지상군도 굉장히 많이 파병을 했죠. 그래서 지상군도 거의 4개 사단급으로 어마어마한 병력을 7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고 또 이탈리아군이 굉장히 이 국민군 전력에 크게 기여한 것이 아까 공화군은 뭐가 문제였다고 했어요. 장비가 다 중구난방이었다고 했잖아요. 이탈리아가 지상화기를 넉넉히 지원해준 덕분에 국민군의 포병은 거의 90%를 이탈리아 야포로 거의 무장을 단일화할 수 있었어요. 돈도 사실 독일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 스페인 내전에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이념적인 부분들, 체면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무솔리니는 스페인 내전을 국제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다라고 비전을 했고 우리 파시즘의 확산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는 파시즘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파시즘의 내가 정주국으로서. 예,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큰 우리 형님으로서. 로마 제국의 옛날의 그 영토를 보면 스페인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어떤 조폭의 1인자가 있는데 예, 2인자가 점점 커오니까 그렇죠. 밀리겠다 싶어가지고 더 네.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네, 더 네. 활수로 막 돈을 뿌리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프랑코는 점점 히틀러 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얻는 게 별로 없었던 속빈간전. 예, 그런 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독일은 처음부터 이 개입을 전략적으로 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군대에 뭔가 이런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솔리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 독일은 공군밖에 안 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군사 고문단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프랑코에게 실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이렇게 싸우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군대에 도움을 주는데 이탈리아는 많이 보냈지만 던져놓고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걸 못했고 독일은 또 하면서 어때? 산업시설이나 공장들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득은 다 챙겼는데 이탈리아는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득을 챙기지 못했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낚싯대를 돈 주고 판 거는 독일인데 네. 물고기는 잔뜩 주고서는 돈은 못 받은 게 약간 이탈리아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코 입장에서는 뭐 너희가 뭐 우리가 해준 게 뭐 있어?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근데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스페인 국민군, 그러니까 전통적인 장교단 중에서 독바가 많았어요.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훈련받은 장교들이 많은데 네. 그 시절의 우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대전 독일군이었지. 보면 까포레토 전투를 본 거죠. 스페인 장교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역사 공부하니까. 그렇죠, 역사 공부하니까. 초반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군이 와서 또 망실산 당한 전투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과다할라나 전투. 네, 과다할라나 예, 전투. 거기서 이탈리아군이 들어와서 또 대판 깨집니다. 저도 그렇듯이 이탈리아군은 주로 검은 셔츠단이 위주로 들어왔거든요. 아 제대로 된 정규군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식민지 전쟁만 해봤는데 그렇죠. 항상 이탈리아군 내부에서 그나마 깨어있는 장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정규군 가면 쟤네들 창칼 들고 있는 거 아니다. 활 들고 있는 거 아니다. 얘네들 총 있는데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에티오피아군하고는 다르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탈리아군. 저기 그래도 우리 신 교수님은 이탈리아군에 대해서 굉장한 그 호의를 가지고 있지 그 않습니까?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군이. 아 그래도 스탈린이라는 뒷배가 있는 공화군이 있잖아요. 근데 해도 너무 좀 부족한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스탈린이 조금 마음이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이 당시에 스탈린의 입장을 보면요, 신경이 분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때는 일본군에 맞서서 장제스 군대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퍼졌던 것이고요. 또 하나 지켜보니까 같이 싸워줘야 될 영국과 프랑스가 뒷짐만 지고 있잖아요. 결국엔 내 힘만 약화시키려고 하는 예, 거야. 그러면서 예.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투자해서 뭔가를 뽑아낼 수 있으면 확실하게 하겠는데 전황을 보니까
이미 그 균형의 추가 기울어서 공화국이 이기기보다는 반군이 이기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뭐 지원을 줄이면서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었겠죠. 갚을 능력만 있으면 예, 우리가 예. 얼마든지 빌려줘. 이자 많이 받으면 되니까. 네. 예. 근데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사실은 이념가로만 그 보자면은 당연히 믿지는 장사라도 해야 될 상황일 텐데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리얼리스트, 맞아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윤 안 낳는 장사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역사상 스탈린이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수출할 때 예. 이념을 수출한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남는 장사만 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스탈린을 우리가 판단할 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념가로서의 측면과 현실주의자로서의 측면이 있는데 둘이 충돌할 때는 결국 현실주의자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일 전쟁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만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중일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정규군, 그러니까 장제스의 군대의 지원과 그다음에 훈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줬던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독일이 36년 말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과 이제 반공, 반 스탈린, 반 코민테른 협정을 맺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탈린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돼요? 적이 적국이 되는 되는 거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국의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을 당연히 우리 편. 도와줘야 될 거고, 근데 그게 이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은 계속 소련 쪽으로 진출을 해오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옛날에 연해주도 들어왔잖아요. 적백내전 때도 개입했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이 일본과 소련 사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 버퍼전 역할을 어떻게 보면 순방치 하고 하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을 도와서 일본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여기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지상군의 뭐 탱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투기를 또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용군을 편성해서 실제로 소련군 조종사들이 몰고 가서 일본군을 타격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스탈린의 소련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우리 예상보다 많이 중국을 지원해줬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공화군의 옆구리를 푹 찌르고 있던 요 볼록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된 국민군. 당연히 발렌시아로 이제 허리를 동강내야 이제 압박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 지중해로 가겠죠? 그러니까 때마침 공화국군이 오히려 여기를 공격해 줌으로써 이걸 막아내고 그 반격의 탄력으로 완전히 대규모 공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초 3월 달에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국민군의 힘이 엄청 쓸 때고 한편으로 공화국은 더 이상 공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약해진 상태에서 공화국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전선이 확 뚫리게 됐고 결국에는 지중해 연안 도시였던 비나로스까지 진출을 함으로써 공화국 같은 경우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수도와 그 다음에 스페인 남쪽 지역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 스페인 내전의 지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공화파가 오히려 국민파를 에워싸고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권을 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뭐 국민군이 거의 승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공화국 입장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협상을 해야지. 문제는 뭐냐면 프랑코의 국민파가 이걸 들어주겠어요?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버리려고. 그렇죠. 이건 거의 잡았는데. 협상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공화파도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정치적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공세를 하나 더 합니다. 공세에서 한 방을 먹인 다음에 협상을 하자. 네. 그나마 공화국은 카탈루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병력을 재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국민군이 발렌시아 쪽으로 이제 계속 공세를 해왔잖아요. 허리 자르려고. 허리 자르려고. 그때 이제 병력을 조금 챙겨놨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물자와 무기를 조금 받았어요. 국경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름 그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최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든 상황 반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공격을 딱 하게 된 게 바로 에브로강입니다. 에브로강.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3만 명을 잃거든요. 어우. 가지고 있는 병력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최후의 자살골이었다. 이 자발적으로 야 우리가 돕겠다 하고 어떤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그 국제 여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전장이 끝나면 뭐 이 나라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역사학자들이 국제여단의 군사적 기여도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한 몫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예보로강 이후에 불간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때 국제적으로 내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조직인데 이 불간섭위원회에서 국제여단을 뭐 철수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해서 1938년 이 막판에 국제여단이 철수를 하는데 하기 전에 한번 그 세레모니를 하죠. 예, 바르셀로나에 모여서 열병식을 시간이 합니다. 이때 그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 열병식을 보면서 썼던 기사가 상당히 심금을 울린달까? 제가 한번 그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열병을 배우기에 앞서 전투를 배웠다. 산뜻한 군복을 입지도 않았고 무기도 없었으며 줄도 발도 맞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을 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싸웠던 이들은 국제여단이 진정한 군인임을 알고 있다. 이런 멘트를 남기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국제여단은 스페인 내전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뒤끝이 개운치가 않는 게요. 이 국제여단의 운명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독일과 이탈리아 출신의 국제여단은요.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역적이 역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시스트 국가가 됐는데 뭐 공산주의자 막 간첩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그 미국 출신의 국제여단은 공산주의자냐? 뭐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에드가 후버 FBI 국장이 아주 비꼬는 말로 이것들은 공산주의자의 봉이었다. 대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식의 비아냥을 사야했고요. 소련군 고문관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은 돌아간 다음에 숙청이 기다리고 있죠.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어쩌다 건너간 사람이 있는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곧바로 전쟁이나. 예, 전쟁이 터지면서 1940년에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점령이 되면서 오히려 프랑스에서 쫓기는 신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여단 대원들의 운명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공화국에 갔던 소련 사람은요. 예, 스탈린이 보낸 거 아니에요? 보냈죠. 근데 왜 숙청을 당해요? 나중에 뭐 대숙청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숙청을 할 때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갔다 왔으면 일단 걸리는. 그러니까 의심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로츠키주의자와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갔다가 거기서 포섭이 돼서 반대편에 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은 의심스럽다. 이런 그 눈길이 있는데 가장 좋은 표적이 바로 이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던 군사 고문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완전 파시즘에 둘러싸이게 된 이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히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서요? 프랑스가 사실 이렇게 되면 다 둘러싸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왜 스페인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니면 거의 안 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돕더라도 영국과 함께 돕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둘 다 이상해. 아니, 둘 다 지금 이상해.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국과 공조를 해야 된다. 우리 단독으로는 못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프랑스가 이미 지금 국내 여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때는 좀 좌파 정부가 집권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파 정부 같은 경우는 난 공산주의 싫은데? 저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파 저놈들은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데는 주로 공산주의자들 아니야? 왜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도와야 되지? 파시즘도 싫지만 공산주의는 더 싫어해.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영국은 철저하게 비간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간섭에 프랑스도 들어오게끔 만들었잖아. 바다 건너 있는 애들이 뭘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전면전하기도 싫고 공산주의자를 돕기도 싫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안 도와주게 되는데 또 보니까 전쟁이 점점 공화파가 공산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는 거잖아. 그럼 더더욱 더 어때 얘들? 싫어하지. 도울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이해는 가는데 나는 미래를 아니까. 네. 이해는 가는데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38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스페인 내전에 더욱더 관심을 쏟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나오거든요. 또 있어요. 네. 주데텔란트 사건이 있었죠. 이 당시에 히틀러가 1938년 돼서 오스트리아에 합병했지 않습니까? 네. 오스트리아에 합병한 다음에는 당연히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주요 영토였던 체코슬로바키아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진정시키려고 외교적 노력을 거기에 다 신경을 쏟게 되죠. 그러면서 히틀러를
겨우겨우 달래면서 한 일이 체코 지역의 일부 주데텐란트를 갖다가 떼줄 테니까 그 정도 먹고 이제 그만 좀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한 이른바 주데텐란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네. 아니 근데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한테는 매를 일벌 줘야지. 100개까지는 아니지만 매른.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사탕을 오히려 주고 좀 있으니까. 사탕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 중 하나 이유 중 하나도 이 스페인 내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내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도 전쟁이 또 참혹하구나 역시나 항공기가 나와가지고 막 집중 폭격도 하면서 뭐 게르니카의 대학살도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되는구나. 옛날에 PTSD가 다시 또 막 도지고 있어.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참 우리가 독일한테 너무 심하게 제재했구나. 약간 반성도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전쟁을 그럼 다시 그렇게 행동을 나서려면은 다시 군비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군비 갖추려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죠. 그죠? 지금 돈도 없는데 이거 다시 주머니 털어서 뭐 해? 라고 하려니까 정치적 부담도 지금 상당한 그런 거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못 도와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프랑코의 국민군은 이제 이 반란이 성공한 쿠데타, 네. 참혹한 내전이 승리로 이제 끝낼 타이밍이 왔습니다. 드디어 1939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고립된 카탈루냐 지역을 향한 국민군의 총공세가 이어지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아까 이제 에브르강에서의 자살골로 인해서 이걸 제대로 막을 병력도 없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 국민군대가 마드리드로 이제 진격을 해오니까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항전해도 막기가 힘든데 그렇죠. 소련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내분이 심해져요. 그리고 국제여단 해산했어. 해산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바쁩니다. 그러면서 마드리드도 곧 국민군에게 이제 떨어지게 됐고 공화국은 완전히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코도 드디어 마드리드 함락 이후인 1939년 3월 28일 우리가 승리했다 선언하고요. 이때서부터 프랑코가 거의 30년 이상 이어진 또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되죠. 자, 스페인 내전은 끝이 났습니다. 참혹한 내전으로서 더 참혹했던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스페인 내전이었다는 게 저는 참 참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페인 내전이 좀 주었던 여파,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 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을 그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올라가면 론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경치가 아주 좋아요. 높은 절벽이 있고 절벽 위에 누에바라고 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정말로 경치가 좋은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서 그쪽을 점령한 국민군이 이제는 백색 테러를 하는 것이죠. 공화국에 협조했던 사람들 수백 명을 그 다리에 올려 세운 다음에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의 현장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뭐 론다뿐만 아니라 스페인 곳곳에 있었던 것이고 또 수십만 수백만 명의 그 이주민 난민이 생겼던 것인데 또 하나의 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스페인 내전이 스페인 안의 내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럽의 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시즘 진영과 반파시즘 진영의 대결이 벌어졌는데 반파시즘 진영의 그 전투구호가 노빠사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빠사란이란 말은 파시즘의 전쟁을 막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게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페인 내전 이전에 두체, 무솔리니와 그러니까 퓨러, 히틀러의 사이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 예,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 스페인 내전을 거치면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밀착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축이 돼 버렸고 반면에 반파시즘 진영의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서로 또 손발이 안 맞으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반파시즘 진영이 유럽의 내전에서 실패하게 됐고 이게 고스란히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가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스페인 내전을 2차 대전의 리허설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걸 보면은 스페인 전쟁은 이미 이때 2차 대전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시스트가 지금 밀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팽창 욕구를 막 드러내기 시작했고 서구는 어떻게 보면 분열과 무기력증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전쟁의 그 PTSD로 인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소련은 그런 서구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환멸을 느끼면서 갈라서기 시작하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대전의 모습 판도가 여기서 이미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 독일 입장에서의 아주 완벽한 그 전쟁 실험 무대가 연습이었죠. 됐어요. 네. 딱 콘돌 군단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서 베를린에 돌아와서 딱 궤딩 앞에서 저렇게 쫙 사열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전쟁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저게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독일 공군은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완전히 유럽의 이류 공군에서 인류 공군으로 아주 대도약을 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여기서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상전, 특히 미래 기갑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스페인 내전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각 국가에서 참전 국가가 적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가장 큰 문제가 전차의 유용성에 대한 거였습니다. 전차를 갖다가 스페인에 가장 많이 투입한 소련 군사고문단 많이 보냈잖아요. 소련도 이 스페인 내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문제였을까 꽤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은 전차 무용론이었어요. 전차 엄청 파괴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차하고 보병은 재병 협동이 안 된다였어요. 결론이. 이거는 그 전에 30년대에 걸쳐서 소련에서 발전시켜오던 반대되는- 중심교리와 네, 반대되는 완전한 거죠. 반리거든요. 그 전에는 전차로 무장한 강력한 기계화 부대가 저게 강력한 방어선을 얼마든지 뚫고 전진할 수 있다 했는데 스페인 내전 갔다 오고 나서 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37mm한테 다 막혀. 숙청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소련군이 자신들의 기갑 군단을 해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반대 교훈을 가져갔습니다. 스페인 내전 수준의 지상전 갖고 전차의 미래를 판단하기엔 섣부르다. 저거는 예외적인 사건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발전시켜둔 기동전 교리를 밀고 나가죠. 이게 초전 독일과 소련의 운명을 가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히틀러가 엄청 강하게 나와요. 나는 주텔레트란트뿐만 아니라 내가 다 원하는 것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다. 영국의 체인벌린이 알고 두려운 겁니다. 자칫하면 이제 전쟁 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최종 단판을 짓기 위해 간 곳이 바로 이제 뮌헨이라는 겁니다. 히틀러의 목표는 단순하게 뭐 몇 개 챙겨 먹고 끝날 게 아니라 마인캄프에서 얘기해왔던 독일인의 고토 회복을 다 하고 플러스 레벤스라움까지 다 장악하려는 신호가 여기서 딱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혹은 우리 입장에서 얄미웠던 사람이 바로 이제 폴란드거든요. 왜요? 영국, 프랑스, 소련의 공조 체제가 깨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히틀러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소련에게 접근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제 당근을 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너희의 뭔가 우리가 영토 확장을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이좋게 폴란드를 나눠 동유럽을 분할하자는 거예요. 네. 동유럽 전체를.